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두 like a 번째 weapon. 얘기는 Fuel to the 이재명 top, got a 대표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물론 아까 never second MBN에 guessing. I got a car 출연하셨다 이 얘기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SNS에 또 우리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죄 고발 사주 못하게 친고죄 전환 어떠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로 악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 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올리셨냐면은 김대남 이명수 기자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이죠. 시민사회 실에서 일했고 용산에서 이제 용인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원모한테 이제 물 마신 그 사람이에요. 이명수 기자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통화 내용에서 다 내가 한 거야. 대통령실 비판 언론 고발 사주 주장 녹취록 파장. 김대남 선임행정관이요.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언론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고발 사주를 한 이게 뭐 검찰총장 시절에도 한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친고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 정치인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 정권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다. 그래서 김 행정관이 국민의힘에서 한 거보다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게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세민련이라는 곳이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다라고 실토한 거다. 상황이 이러하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 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을 한다. 요 새로운 민심 세민연이죠. 2020년 11월 17일 윤석열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선 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세민연 창립대회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고발 사주를 위해서 만든 대통령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청부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민연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보도한 MBC 박성재 사장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드는 것부터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뭐 바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지금 뭐 유탐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명예훼손죄가, 그 언론 탄압이나 정적 제거에 악용이 되고 있는 것, 검찰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고, 사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이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대단히 위험한 법조항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의 목을 죄고 정적 특히 이게 그 벌금 한 100만 원만 받아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별것도 아닌 문제.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이 끝난 문제도 그렇죠. 사실 그 뭐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인 거를 재판까지 가가지고 벌금 100만 원이 나와버리면은 대선 출마가 안 돼버리는.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친고죄로 바꾸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금투세 문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 문제로 이게 좀 심각해질 것 같다. 지금 국민의힘 뭐 한동훈하고는 크게 갈등 관계는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투세를 아예 이 기회에 폐지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얘네들도 뭐 당장 뭐 폐지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생각이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금투세 문제가 여야 간의 쟁점으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투세 문제가 친문과 친명의 노선투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상당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노리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투세 폐지 쪽으로. 근데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MBN 인터뷰에서도 대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투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곧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런 입장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MBN 정갑의 집중 분석 이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돈을 아껴가면서 투자도 하고 기대도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요 전에 요 대목 맞네요.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정상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 불공정한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를 개선한 뒤에 시행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투세 시행은 유예를 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공식 입장을 낸 거고요.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뭐 토론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대체로 의원들 분위기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금투세,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친명 진영과 좀 노선 투쟁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요. 오늘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하자마자 자, 성일종 기자 한겨레 신문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문 타작이에요. 친문 스피커가 있는데 김어준이 이제 대표적인 친문 스피커라면 대표적인 성일종이 아니죠. 성일종은 저 국민의힘 여기 국회의원이고 성한용 기자, 성한용 대기자인데 한겨레 신문 이 사람이 친문 진영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다시피 이렇게 기사를 많이 씁니다. 칼럼을.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놓고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호의적인 기사들이 막 나와요. 이 제목부터 보세요. 이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인가 어젠가 나온 기사인데 금투세 기본사회 외치는 이재명의 금투세 유예 그 지독한 포퓰리즘이다. 금투세 논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투세를 지지하는 내용의 장문의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자 뭐 이건 뭐 반대 진영에서 계속 하는 논리. 소득이 있으면 거기다 세금을 때려야 되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금투세와는 그 관계가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다. 금투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을. 그런데 왜 유예를 하냐? 그러면서 인용을 한 게 이 민주연구원 보고서와도 어긋난다. 그 민주연구원이 다 아시다시피 그 친문 양정철의 둥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연구원에서 당 지도부와는 좀 생각이 다른 친문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보고서나 정책 연구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총선 때 있었던 그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섭단체 문제죠. 그 김민석 의원이 당시에 총선 때 정책 발표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중에 민주연구원 쪽에서 뭐가 올라온 게 있었냐면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라는 내용의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선 때 그거를 잘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발표를 했어. 김민석 의원이.
그걸 가지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왜 김민석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을 바꾸냐. 심지어는 뭐 열석 이하로 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김민석 의원이 나중에 해명을 했는데 본인의 의견이 아니었고 여러 자료를 취합하는 중에 민주연구원 쪽에서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자 이렇게 안이 올라왔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추려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발표가 된 거예요. 그걸 마치 김민석과 이재명이 공약한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정확히 올라온 게 민주연구원 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쪽의 친문들이 그죠? 조국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연구 자료를 올린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소수 정당들에게도 소수 정당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도 아니었고 조국혁신당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야 니네가 공약하지 않았냐?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 금투세 유예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에서 또 이런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까는 거야. 이거 봐라. 니네 당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유예하자고 그러느냐? 친문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친다니까?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겨레 신문 뭐 진보 성향의 신문이고 뭐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에 유리한 논조에 뭐 글을 쓰는 것 같지만 대단히 한겨레 신문도 그 아마 그 허재영 기자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정치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정치질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젊은 기자들은 정의당 부류. 그 페미니스트 뭐 이런 게 이 젊은 기자들은 다 그쪽으로 물들었어. 그 다음에 좀 나이 든 기자 뭐 성한용 사람 이름 뭡니까? 자꾸 까먹어요. 왜? 성한용 맞나요? 네, 성한용 맞네. 한 이제 40대 50대 되는 기자들은 민주당 쪽 특히 친문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정치질을 해.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김어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김어준이랑 친문 스피커 노릇을 한다라는 거야.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이게 또 언론 좀 까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날 방송을 이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왔어요. 네, 뭐 새날 방송 제가 잘 안 보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임종석의 두 개 국가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예, 봤어요. 야, 또 사기를 치네. 어? 정세현 전 장관이 사기를 치더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종석의 두 개의 국가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통일이 어렵고 북한에서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라고 가자고 하니 통일 문제는 먼 장래에 미뤄두고 지금은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쪽에 비중을 두자 뭐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세현 전 장관님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었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분단의 철책선을 걷어버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됩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 공존하면서 신뢰를 쌓고 통일의 초석을 다져서 어느 시점엔가는 우리가 통일로 가자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민주당의 기본적인 통일 노선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개의 국가냐고. 원래 하던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욕먹고 그죠? 저도 욕하고 사방에서 욕먹으니까 정세현 전 장관이 와가지고 새날 나와가지고 약을 파는 거야. 약을 팔아. 아니 그렇게 똑같은 말을 그럼 왜 지금 말을 바꿔서 두 개의 국가라는 선정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듭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이 기회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 기만해가지고 두 개의 국가로 고착을 시키려는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사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이 그 사기질 잘한 것도 그러면은 임종석이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또 왜 해가지고 안 그래도 민주당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소란을 일으켜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 어? 그 민주당의 그 이전의 입장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세현 전 장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론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다. 똑같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 똑같은 얘기를 왜 말 바꿔서 하냐고.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공존하자. 이렇게 갔어야지. 결국은 일시적으로라도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이 꼭 통일을 한다고 선택을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야 우리는. 중국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대만에서 그런 얘기 해요? 지금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나 중국에서 그 조그만 대만이 중국 그 넓은 데를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고 그러잖아. 그 조그만 대만이. 근데 왜 우리는 반반인데 이걸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놔. 그리고 거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왜 사기를 치냐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푸나 씨가 진짜 문재인 똥 푸고 있더라고. 문재인 똥 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잘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문이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건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해.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할 문제냐고. 김구 선생님이 무덤에서 일어날 망언을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걸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뭐 다 하나가 돼서 잘 가면 좋을 거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이거 문재인 똥 푸고 있더라고 씨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진영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는 옛날에는 통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일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먼 장래의 일이고 지금은 어떻게 평화. 그래갖고 한반도 평화라고 걸어놓고 한다고. 통일이요 여러분. 그래 언제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루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빨리. 그래야 우리가 다 이익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두 개로 살자. 이럴 것도 아니고. 야, 통일은 좀 힘들겠어. 그냥 평화 공전이나 해.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화가 되나? 쟤네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다른데. 통일이 돼야 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당당하게 해요. 국민의힘이 저 반통일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 저 친일파 외국놈들이 저러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 그래, 북한하고 우리가 공존하는 게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놓고 당당하게 민주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통일부 장관이었다는 사람이 야, 통일은 우리 세대에 물 건너갔어. 다음 세대에나 하자.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도 돼? 아니 우리 세대가 이 고통받고 산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음 세대 때까지 이 분단의 상처를 이어주자고 분단을 세속하자고요? 상속하자고? 분단의 세습이에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MBN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 통일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개 국가로는. 그리고 어려운 거 안다. 통일이. 하지만 어려운 일을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니냐. 제가 이러니까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정치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을 좀 잘 살게 해봅시다. 어떻게 잘 살아요? 힘들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잘 나가는 나라 많은데 힘들어. 그냥 우리 대충 그냥 후진국으로 살자. 이럽니까? 쉬워요. 어떻게 우리가 경쟁이 돼. 미국하고 우리가 경쟁이, 일본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이 돼요. 중국은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에이, 우리 경제가 안 돼. 아이,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살자. 아이, 뭐 경제가 힘들면 어때? 그냥, 그 경제, 예? 경기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 예? 그럼 후대들에게 맡겨두자, 우리. 어? 경제 발전은 후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굶어 죽지나 말자. 이럽니까? 통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통일 운동의 재단 위에 그 수많은 선배들이, 열사들이 자신의 생을 내바친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 대한민국 분단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을 하건 입 밖으로는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이요, 셋째도 통일이요. 이렇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제 대놓고 통일하지 말자.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밀어놨는데 그 뒤에 후손들은 미루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네요? 정세현하고 푸나하고 그걸 같이 푸고 있더라고, 똥을. 이게 언론입니까? 물론 뭐 언론이 아니죠, 뭐 유튜브는. 그러니까 성일종은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잖아. 한겨레라는, 예, 대표적인 진보 신문에 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런 기사를, 이 장문의 기사를 씁니까? 여기 보세요. 민주당 정책연구소가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겁니다. 민주연구원 국가전략과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재정. 이거 낸 거예요.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니네 당비로 월급 받아가지고 시발 친문연구소 이게 민주연구소입니까? 양털연구소지? 면피용 상법 개정은 비현실적이다. 예. 그래서 조세저항 표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표필리즘으로 금투세 유예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결국 상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금투세 유예하면은 성한용 씨 한 몇 달 유예할까요? 몇 달 유예하고 끝나냐고, 금투세가. 그리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증시도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에 투자 심리가 더 위축돼서 경제적인 데미지가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행위에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들만 작용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뭐죠? 국민은행 망한다며? 제가 그런 근거 있을 만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국민은행 망한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올 겨울을 못 넘긴대, 국민은행이. 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그럴듯한 이제 근거를 더 씌워요. 이러이러한 근거로 국민은행이 올해 망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선동을 합니다. 제 방송 보는 분들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KBS에서 만약에 이런 방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행 위험하다. 이런 내용으로 아무 위험이 없는데, 아무 위험이 없어.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KBS 뜬금없이 국민은행 부실 위험, 부도 가능성 이래갖고 보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른바 뱅크런이 벌어지죠. 다 가갖고 예금 뺍니다. 그러면 실제로 망해요, 국민은행이. 이런 걸 경제는 심리다라는 명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투세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4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 1,400만 명이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나? 열심히 공부 안 해. 오히려 고액 투자자들이 야, 이거 금투세가 되나 안 되나 이걸 열심히 공부하지. 근데 금투세? 금융투자세? 투자하면 세금 내야 돼? 내가 버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씨 나 주식 투자 안 할래. 이렇게 하거나 이거 민주당 씨발 내가 그거 월급 한두 푼 빼가지고 그 소금 투자하고 있는 거 거기까지 세금을 민주당에서 매기려고 그래? 야 이거 너무하네 민주당.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게다가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증시가 위축돼 있는데 투자 심리가 더 위축돼 버리면, 그리고 개미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개미보다는 여전히 뭐 기관이니 큰 손들의 투자 규모가 더 커요. 자금이 빠져나가면 특히 외국인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그래도 흔들리는 상황에 폭탄을 터뜨리는 작은 폭탄 하나만 터져도 전체적으로 휘청할 수 있는 지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걸 손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좀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증시가 좀 작아. 그래서 이게 정상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장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럼 그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상법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금투세 그 세금 못 받는 게 문제예요, 지금? 부자 감사해가지고 세금 줄줄 세는 게 문제지?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경제정책은 그렇잖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하고 취하는 정책이 달라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포퓰리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도 나쁠 거 없다고 봐요. 금투세 좀 미루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낫지. 민주당이 재집권 하는 게 낫지. 금투세에다가 개미들 다 등 돌리고 1,400만 표라니까. 특히 2030 40까지 주식 투자가 이들에게 이게 더 심리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30, 40 세대는 그죠? 우리 세대 때만 해도 개천용이라는 게 있었어. 응? 즉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럴 기회조차가 박탈된 세대야. 계급이 고착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유리천정이야. 그나마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가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이제 아파트 샀지. 40, 60들은 존나 아파트 샀어요. 그래서 강남에 투자하고 아파트 사고 해가지고 살만해진 게 맞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 없어.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걸 얼빠졌다고 보면 안 돼요. 아니 월급 그거 쥐꼬리만한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해갖고 나도 한방? 물론 이게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니지만 얘네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계급 상승의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없애버린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야.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가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2030 세대가. 그래버리면 다음 대선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레도님 감사합니다. 대선도 또 힘들어져. 지난 대선 때 2030이 민주당한테 등을 돌려갖고, 특히 이대남들이 등을 돌려갖고 우리가 힘들었던 거잖아. 쉽게 이길 선거를. 그런데 걔들을 왜 또 자극을 하냐고.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저는 종북세 문제도 그렇고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당대에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경제적 동향 이걸 고려해서 유연성 있게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등소평이 한 유명한 말이죠. 빨갱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면 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국민들이 먹사니즘,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장이 중요합니까? 분배가 중요합니까?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좌파, 진보 세력의 저는 도그마, 교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진보는 분배, 보수는 성장.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나눌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진보는 분배할 생각만 하고 보수는 성장할 생각만 해요. 자, 성장을 통해서 파이가 커지고 그래서 분배가 되고 또 분배를 잘해서 소비가 진작되면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흔히 성장과 분배는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성장만 추구하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치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분배만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왜 진보하면 분배 쪽만 강조를 하냐고. 진보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지금 성한용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을 먼저 있게 해야지. 이 기사 제목 보십시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이게 원칙이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돼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국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해외 자본들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 자금이 자꾸 아일랜드로 모여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일랜드가 특별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파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때 그에 맞는 규제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이 낡은 도그마에서 우리 진보 세력이 벗어나야 됩니다. 진보, 말 그대로 진보잖아요. 진보는 곧 성장이에요. 오히려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게 진보입니다. 어떻게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까만 궁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20세기 진보예요. 21세기 진보도 어때야 되는가? 더 많은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더 파이를 키우고 그것이 공정하게 골고루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인 분배안을 내는 것이 21세기 저는 진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궁극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특수한 시기에 있는 만큼 특히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한국 경제는 특히나 어려운 개망나니가 대통령이 돼서 경제가 거의 무정부 상태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트리거가 될 방아쇠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금투세가. 경제적 상황에선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하는 이런 방아쇠 역할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예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도 있는 거예요. 1,400만이나 되는 주로 2030, 40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은데 이들의 희망 사다리, 신분 상승의 사다리,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민주당이 걷어찬다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자해적인 정책을 지금 시행할 필요는 없다. 집권해서 민주당이 여러 분야의 성과를 내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2030의 2030 세대의 박탈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 시점에 시행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예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끝까지 물고 들어질 거예요. 대선 때까지도. 심지어는 이재명세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2030을. 그러면 비가 내리면 피해갈 방법도 생각을 해봐요. 소나기 내릴 때는 피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식한 교조주의자들이 왜 종부세를 폐지하냐? 이게 노무현 정신이다. 왜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유예하느냐? 이건 문재인 정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MB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보수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표현이 진짜 보수주의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오히려 새로운 진보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뉴라이트가 요즘 시끄럽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장과 분배를 모두 추구하고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바로 진보주의라는 거.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이재명이 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노믹스는 이전에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면모,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미 뭐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하면요. 이거 성한용 씨 뭐 제 방송 볼 일은 없겠지만 기본사회 외치는 이재명이 왜 금투세를 유예하느냐, 이게 모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직도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이런 기사 쓰시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세요.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기본사회는 결국 분배를 잘하자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사회의 개념을 분배의 문제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게 20세기 좌파들의 한계라니까? 저도 20세기 좌파였지만 21세기가 되면 21세기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라는 건, 기본사회 정책이라는 건, 기본소득이라는 건요, 성장 정책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재명은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구매력을 유지할 것인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소비의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에요. 복지정책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까?